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7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일의 인턴 PD입니다. 왼세치기.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아 네. 원래 주인공은 좀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되니까. 그럼 미리 얘기를 하고 있어야죠. 혼자서 생각하고 있다가 마치 다 우리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치 방금 그거 같았잖아. 1번, 2번 뭐였지 그거? 술자리 게임. 아 눈치 게임이요? 살짝 저 한 눈치 한 2초 봤거든요, 사실. 좀 들이다가. 네, 오늘 주시은 아나운서가 오늘 비 오는 날 휴가를 갔습니다. 왜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비가 오는데 통쾌한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서울에 있지 않잖아요 지금. 자세히 뭐 어디 비 안 오는 곳에 들어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시은 아나운서 언제나 땜빵 이일의 인턴 PD가 나왔습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네, 항상 나올 때마다 앉아서 하는 게 없다며 제가 앉을 필요가 있겠냐며 오디오 채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음, 다시 앉았습니다. 네, 막상 또 이렇게 앉게 하면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안 좋아요. 즐기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만 하면서. 아닌데. 안 통하는군요. 떡밥을 재밌자고 던졌는데, 했는데? 물지 않았어요. 자, 지난주 토토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4경기, 주시은 아나운서가 4경기, 오. 그리고 이정찬 2경기, 박진영 3경기. 성적들이 좋았습니다. 오. 저는 지난주에 딱 한 경기 빼고 홈팀만 찍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부 홈팀이 이겼어요 지난주에. 확실히 요새 뭐 경기 일정이 빡빡해서 그런지 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방에서 이기는 팀이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건너방에서는 이기기 힘들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 대구랑 수원이 그랬나요? 아직도 한 번도 원정승이 없는 팀이 두 팀이나 있더라고요. 서울은 어때요? 서울은 한 2번 정도 이겼더라고요. 네. FC 왜 전반. 알고 있지, 이거? 네. 전북은 홈에서 약하죠. 네, 전북은 반대로 홈에서 약하고. 연습 기록 세우고 있고.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 댓글입니다. 역시 이정찬 기자님, 야구는 과거 8회 이후 무료 입장이 맞았는데 입장 관련 실제 입장수 계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없어졌고 성남FC는 후반전 무료가. 하지만 탄천에 그래도 관중이 막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찬 기자님은 체육기자연맹 또는 KPC 올해의 기자상 타신 그 기사도 기자의 멋진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하성룡 기자님은 과연 어떤 내용을 들려주실지. 바로 데뷔를 시켜버리네요. 이정찬 기자는 이렇게 멋진 모습이 있었는데 하성룡 기자의 멋진 모습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선수들 인터뷰 가서 이렇게 투샷 같이 찍으면 제가 선수들보다 몸이 더 크다는 거. 피지컬적으로 멋지다. 피지컬적으로 저는 또 방송기자연맹 맞습니다. 축구 대회에서 골키퍼 맡으면서 선방했을 때 그렇죠. 덩치가 크다 보니까 지난주의 질문이 어떻게 스포츠 기자가 됐는지가 있었고, 네, 그죠?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었죠.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 들려주실지가 네. 그거와 관련된 건가요? 네. 모른 척하고 있어요? 준비해온 것 같은데? 아니요, 전 그냥 제가 저랑 이정찬 선배랑 말을 왜 더듬어요? 비교한 건지 알고. 네. 덩치 큰 사람이 개그맨이에요? 네. 질문이 뭐였다고요? 기자 입문기. 지금 시간 벌고 기자 있습니다. 입문기. 머릿 쓰고 생각하려고. 기자 입문기와 인생 기사죠. 인생 기사. 짧게 기자 입문기. 어떻게 하게 됐는지. 저는 운동을 엄청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엘리트 선수급은 아니었는데 두 분 다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하셨어요. 무슨 운동하셨어요? 아버지가 유도를 하셨고 어머니가 기계체조를 하셨어요. 아하. 유도의 그 기운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아버지가 맺히고 엄마가 찍고 한판승을 하시는 거죠. 엄마가 돌리고. 그래서 저는 3살 때부터 이제 태권도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운동선수의 꿈을 키웠는데 부모님이 워낙 그 어려운 길을 아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것도 있었고 워낙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그 무릎 수술을 여러 번 했죠. 예, 제가 무릎이 어릴 때부터 좀 안 좋아서 무릎 수술 5번 해서 도저히 이제 이 선수의 길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중학교 정도 때 하고 잘했네요 아직 네. 때. 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뭐 축구, 뭐 배드민턴, 별의별 운동부 들어가서 다 많이 했었거든요. 나름 좋아해서. 유망한 선수였나요? 아니, 딱히 잘하는 게 없어서 이것저것 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뭐 하나 걸려라 이러고 이것저것 시켰는데 안 맞습니다. 걸렸는데 무릎이나 수술이다 하고 막 이러면서 맞습니다. 뭐 무릎에 유망했네요. 태권도 3단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우연히 또
초중고 대학교를 다 방송반 하게 되면서 이제 두 개 결합한 게 방송. 방송반을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네. 오디오가 그렇습니다. 오디오가 네, 좀 그렇습니다. 방송반에서 되게 역할 있지 않나요? 뭐 아나운서도 있고 PD도 있고. 다 달랐어요. 방송 기기가 무겁잖아요. 덩치가 크니까. 그걸 업어치기 했구나. 어릴 때 이제 카메라를 했었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말도 안 되겠지만 아나운서를 했었고요. 야. 하나운서. 그럼 아나콘다 들어가야 되겠네. 네. 저도 몰랐던. 예, 그렇게 비하인드 해서 스토리네. 이제 그 스포츠 기자 아니면 스포츠 PD를 중학교 때부터 꿈꿔왔었어요. 그렇게 꿈꿔오다가 이제 계속 언론사 입사 시험을 준비를 했었고 스포츠 쪽에서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찬 기자님도 그렇고 송룡 기자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성덕에 가깝네요. 이렇게 예전부터 그렇죠. 스포츠 네. 좋아하다가.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스포츠 기자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스포츠를 좋아하고 스포츠를 사랑해. 다른 기자하고 좀 다르죠. 다른 그러니까 보도국 다른 여러 부서들 사회부, 정치부 뭐 여러 기자들이 있지만 그건 자기가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기자라는 사명감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스포츠 기자는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죠. 어떤 부분에서 좀 경기를 못 봐요 일단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찾아보고 이게 보면서 점점점 뭔가 좀 전개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경기 하나 보면 그게 다. 그러니까 뭐 경기에 나오는 통계 가지고만 기사를 쓰려고 하고 사실 스포츠는 모든 경기가 히스토리잖아요. 예, 히스토리를 알아야 재밌고 또 그걸 또 소개해주는 역할이 기자의 역할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다른 분야와는 좀 스포츠는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자랑 아닌 자랑하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가족 아니고 혼자서 야구장, 축구장을 직관을 다녔었습니다. 아 초등학생이 네, 초등학생 때부터. 와 네. 그때는 더 힘들 것 같은 게 그 집에 이제야 돈이 스마트폰이 집에 돈이 있고 많다는 그러지만. 자랑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스스로 야구장, 벌어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야구장 초등학교 입장료가 제 기억으로 외야 쪽에 1,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뭐 그쯤 됐겠죠. 네, 야구장이. 음. 축구장 같은 경우는 2, 3천 시대 때였고요. 야구는 그럼 주로 어디로 갔어요? 수원 출신 아니에요? 네, 수원 출신이니까 현대가 현대로 있었겠죠, 그때? 현대로 갔었죠. 아, 수원 종합운동장. 그 당시에 저 축구 지금 제가 이제 구단 관계자들은 많이 아실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수원 출신이다 보니까 96년도 수원 종합운동장 창단 시절부터 서포터스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수원 삼성 수삼. 입사하기 전까지도 계속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구단 관계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 FC 서울 관계자들은 저 수원 서포터 온다 막 이러면서 농담도 술자리에서 농담도 하고 했었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뭐가 네,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사가 없네. 기사가 없어. 그건 아니고 그 자 개인적 다음 댓글 가볼까요? 뭔가요? 얘기 없어요. 이정찬 선배처럼 뭐 이렇게 상 타고 뭐 그렇게 큰 기억에 남는 기사라기보다는 뭐 그런 기사도 있긴 있죠. 뭐 저기 빙상계 성폭력 문제 취재했던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것보다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차고 기사 뜻깊었던 기사는 제가 전년 초반 시절에 2010년도 입사했으니까 2011년도였는데 그 당시에 축구 대표팀 조광래 감독 대표팀 시절이었는데 기성용 선수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당시 팀의 주축이었는데 알 수 없는 어떤 바이러스 같은 거에 감염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떤 병원인지를 알게 됐고 그 당시 우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월드컵 예선 정도였나 하여튼 뭐 그런 대표팀 중동 원정을 앞두고 기성용 선수가 과연 합류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의 기사였는데 네. 너무 이제 기성용 선수의 상태도 정확히 나오는 것도 없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아산병원이었을 거예요. 아산병원이라는 소식을 입수하고 아마 경험이 있는 베테랑 기자들이었으면 어떤 뭐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 선수가 어떤 상태고 어디 층에 있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젊은 혈기와 패기로 아산병원을 무조건 가서 병문안 가신 거 아니에요? 여기 그 과제 음료수 들고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뒤졌죠. 와우. 온 병실 다 다니면서 결국 못 찾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못 찾은 게 VIP실? 병실 앞에 붙어 있는 이름을 보고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열어본 게 아니구나. 열어본 게 아니고 이름을 보고 성룡아 이래야 다니는데 되는데 나 성룡이야 성룡아 이래야 되는데. 보통 한 글자는 X 표시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쵸, 가운데 땡 처리돼 가운데 있죠. 땡 처리돼 있거나 그렇게 그렇죠. 되는데 맞아. 아마 VIP 병실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돌아다니다가 거기 포기를 하고 한 3시간 정도 돌아다니다가 포기를 하고 돌아갈 때쯤 기성용 선수의 아버님을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버님 얼굴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성함을 알고 통화는 몇 번 한 상황이었는데 얼굴을 모르고 있는데 휴게실에 컴퓨터가 보통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500원 동전 넣으면 10분 할 수 있는 이런 거 있거든요. 당시에. 거기서 제가 어디서 많이 사진으로만 봤던 분이 계시는데 옆에서 살짝 긴가민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성령화 한번 해야지. 상황에서 아닌가 맞나 싶은 상황에서 컴퓨터 모니터 하는 거를 제가 살짝 봤더니 기성용을 검색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성용 실거. 맞다. 이 정도면 이제 심증을 갖고 들어갔죠. 그렇죠. 네. 중년의 남성분이 기성용을 검색할 리가 잘 없죠. 특히 기성용 선수의 아버님 이제 분이 또 축구인 출신이시고 기영호 광주 예전에 뭐 단장 뭐 축구시 협회장도 하셨던 분이라 워낙 큰 몸 피지컬이 좋으세요. 그래서 딱 그때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성용 선수의 부상 상태와 대표팀 합류 여부를 그 당시에 만나서 듣고 그때 그거를 이제 단독 기사 썼던 그 기억이 좀 많이 남죠. 기영옥 기성용 검색. 이 얘기는 진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들 월드 클래스 아니다. 아 그랬군요. 재밌네요. 네. 자 다음 댓글이요. 항상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는 토끼 오이님 댓글입니다. 오, 오이. 원고에도 없는 수식어를 달았어 지금. 항상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는. 네. 집 앞에도 연습하면 이정은처럼 세상에는 힘든 일도 있죠. 아나콘다 승강제 기대할게요. 화이팅. 안표 티켓 라떼 기자 썰 여담이 반 꿀잼 잘 듣고 갑니다. 이정은처럼 세상엔 힘든 일도 있죠. 힘든 일도 안 되는 일도 있고요. 지난주 결승전 봤어요 혹시? 국대 패밀리하고 액션이스타? 못 봤습니다. 아 명경기였나요? 명경기 이상? 이정은의 경기였죠. 아... 2골 1도움. 이정은의 전담 마커를 거의 키 한 20cm 큰 선수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정은 선수는 거의 선수출 이게 얘기 안 되겠다 아무도 안 봐가지고 나 혼자 얘기해봐야 하여간 세상에는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거. 다음 댓글이요. 아재갬성님이요. 역시 축덕숙덕은 기자님들의 사이드 스토리가 더 재미있네요. 러닝타임이 늘어나면 좋은데 집 앞에 칼퇴 못하니 더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고 제가 주워 들은 바로는 빅버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연맹에서 연구 출입 금지 쪽으로 검토 중이라는데 좀 더 업데이트된 소식은 없나요? 집 앞에 필드 첫 골을 기대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이춘만큼만 합시다. 주춘부춘의 이름을 걸고. 남이춘 가능. 요 정도는 가능하다. 가능. 노력하면 가능. 근데 이게 빅버드에서 일어났던 건가요? 난 상암인 줄 알았는데. 수원홈이었죠. 그 지금 댓글 남겨주신 게 조금 며칠 된 것 같은데 이제 녹음 기준으로 하루 전 어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상대팀 팬을 폭행한 그 가해자 한 명에 대해서 K리그 전체 경기장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속된 그 응원 소모임이 있거든요. 네. 소모임에 대해서는 단체 해산 및 경기장 내 집단 활동 금지 조치를 내렸고 당시 폭행 현장 주변에 있었던 그 소모임 다른 관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서 폭행 방조 혹은 피해자 위협 행위가 확인된다라면은 그 이후에 추가 조치를 하겠다는 게 연맹의 입장이고요. 그 전에 수원 구단 자체에서 또 징계를 내는 게 있는데 수원 구단에서는 소모임의 그 시즌 종료까지 단체복 착용과 배너 설치를 금지시키고 그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출입 금지 2년을 내렸어요. 그래서 당시 비난이 좀 있었죠. 2년밖에 안 주냐? 요런 약한 소리가 징계다. 있었죠. 예.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도 서포터스와 구단 간에 최근에 간담회를 가졌어요. 지난 주말에 간담회를 가져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이제 클린 서포터스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폭력 재발 방지를 결의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서포터스가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 예, 그런 결의를 좀 했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좀 구성했고요. 연맹에서는 구단에 대해서도 향후 홈경기 경호 인력 지원을 하고 경기장 외곽 순찰을 하라라는 이런 명령을 내렸고요. 근데 물론 이런 조치가 내려진 건 처음은 아니에요. 팬에 대해서 영구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게 과거 사례도 조금 있긴 국내에서도 있어요. 있어요? 저는 항상 좀 해외에서만 접한 뭐 인종 차별이라든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예전에 생각했었는데. 유명한 사건이 저기 인천 마스코트를 폭행 경기장에 들어와서 인천 마스코트를 발로 차는 폭행했던 대전 팬이 영구 조치 금지를 받았고요. 대전하고 예전에 수원 팬하고 그 경기장 밖에서 폭행이 폭행이 있었고. 예, 그거는
경기장 밖에서 서로 밖이라서 붙었던 거고. 밖이라서 따로 징계는 없었고 그 당시 기억은 좀 나지 않습니다. 그 그건 확- 집단 패싸움이었거든요. 그런 거 좀 확인해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7년에도 이제 그 한 서포터스가 경기장 난입해서 전남 구단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팬도 영구 금지 조치를 받았고요. 뭐 처음 있는 사례는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 수원, 제가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원 서포터스 상황을 잘 아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서포터스가 약간 과거에도 이런 여러 사건들에 연루된 소모임이었어요. 아 그래요? 서포터스 안에 소모임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름들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0년 정도에 한번 경기장 내에서 같은 서포터스끼리 소모임끼리 폭행을 한 적이 있어요. 소모임 대 소모임으로. 그러니까 서로 당시에 감독 경지를 두고 이견이 달랐던 거예요. 경기장 안에서 응원을 하다가. 그래서 하나는 믿자, 하나는 자르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다르니까 거기서 이제 폭행을 해서 당시에 그 당시에도 피해자가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코뼈 골절된 걸로 아우.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합의를 하면서 합의 조건으로 그 해당 소모임을 해체시키자라고 했었고 그 해당 소모임이 당시 그 합의에 의해서 해체됐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다시 다시 만들어졌고요. 아 그리고 그 이전에 해체됐던 그 이름을 2017년, 18년도에 다시 사용을 해요. 그 소모임이 이 하는 모임입니다. 짓이 이렇게 정치판하고 똑같이 당 이름만 바꾸면 새로운 당이 되는 뭔가 약간 것처럼. 데자뷰가 그려지는 것 같더니 그 때문이었군요. 네. 그 당시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꿨다가 다시 원상 복구한 이름의 소모임이 이번 사건의 또 문제인데 지난 며칠 전 5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또 자체 해산을 결의했어요. 이 소모임이. 그래서 현재는 없어졌는데 또 나오겠죠. 뭐 다른 문제는 이름으로. 이거죠. 그래서 이 수원 구단도 서포터스 모임에서 이 소모임의 재구성을 금지시킨다는 결의를 했거든요. 문제는 그 주축 세력들이 있을 거고 이런 해당 가해자들이 있을 텐데 이 가해자는 영구 금지 조치를 당했지만 그 사람들이 퍼져서 다른 소모임에 들어가서 약간 또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문제들이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소모임을 해체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소모임에 들어가 있던 약간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어떤 명단이 있잖아요. 그 네. 명단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라는 게 스트레스 풀자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풀자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선수들이 일부러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꾸 이런 너무 그 정말 목숨 걸고 덤비듯이 이렇게 폭력 사건 이런 건 좀 저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번 수원 삼성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게 이일의 인턴 PD의 그 사례였거든요. 어렸을 때 전북 그 아버지 따라서 전북구장에 놀러 갔었는데 뭔가 또 어린 나이도 어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그 팬들의 문화를 보면서 좀 무섭다 이렇게 느꼈다고 해서 뭔가 이런 것도 그럴 그런 수 있죠. 소수의 팬들이 조금 위압적인 분위기라든지 좀 강렬한 그런 팬 문화가 뭔가 이런 라이트한 팬을 유입시키는 데는 좀 저해하는 게 아닌가. 갈수록 좋아지고는 있는데 예전엔 비하면 막 욕설이 난무하는 그렇죠. 뭐 예전엔 또 경기장에 술도 먹을 수 있었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보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는 막 병도 날아오고 막 그런 험악하던 시절에서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갈 길은 좀 먼 것 같아요. 뭐 이 소모임 전체를 저도 뭐라고 하긴 그래요. 왜냐하면 되게 열정적으로 응원하신 분들 많은 소모임인데 그 중에 일부에 있는 그분들이 약간 이런 맞아요. 꼭 문제를 과격한 일으키니까. 그 단체들이 있어요. 네. 또 뭔가 하성룡 기자는 어떤 소모임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학교 친구들하고 만든 저 지역 소모임이었습니다. 학교 때리는 쪽이었어요? 아니 저희는 그냥 열정적으로 응원하는데 뭐 자꾸 라떼 얘기로 가는데 비가 오면은 당시에 제가 이제 활동할 때 시절만 하더라도 빅보드에 비가 오면은 그 N석 서포터석에 물이 폭포처럼 떨어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주로 그 자리를 찾아가서 위통 벗고 많이 응원했었던. 험악한 쪽이었네. 그런 게 쪽은 험악했다는 아니었고요. 거 아니에요? 보통 벗고 이러는 거? 피지컬이 험악하신데 저는 위통 안 벗고 저는 그냥 젖은 몸으로 좀 더 험악한데요? 우울한데요, 좀. 단체 티셔츠를 휴가인데요, 입고. 약간. 거기서 이제 응원가 부르면서 득음의 경제 그때가 오르고 그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이제 방송반 시절. 네. 그래서 그 방송반 아나운서 친구들, 시절. 선후배들 묶어서 몇 명 친한 분들끼리 소모임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이어졌었죠. 그 소모임 하시던 분들은 지금 한 분은 소모임 회장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도? 네. 와.
지금도 그 한 분은 되게 그 수원 서포터스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구단 관계자하고도 자주 만나고 지금 되게, 승진을 많이 하셨구나 그분은. 승진이라고 꽤 해야 되나? 나름 영향력 있는 소모임이었나 보네요. 그렇지 않고 그 소모임에 지금 한 10년째 회장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제 나름 그 전체 서포터스에서도 약간 입김이 좀 있는 분이죠. 아하.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마 소모임 자체에서도 그렇게 막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다른 이런 소모임에서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이런 비하인드 얘기들을 다 그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들이죠. 역시 하성룡의 강한 분야가 나왔어 지금. 뭘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 대전하고 수원 서포터즈 그런 경기장 바깥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 쇠파이프까지 등장했어요. 맞아. 약간 그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에요. 심각했던 상황인데 2002년 월드컵 이후였던 것 같은데. 그거는 예. 2005, 6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당연히 징계는 이루어졌고요. 그거는 굉장히- 당시 형사 사건으로 갔었어요. 네, 형사 제 사건을 기억으로. 갔죠. 예. 사회 문제가 좀 됐었던. 자, 네. 다음이요. 하나 남았네요. 빵집 습격자님이 여자 패널의 목소리가 오타쿠를 부른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바펠 얘기하는 거겠죠? 입덕을 이- 부르는 목소리. 이일의 인턴 PD의 목소리는 오타쿠를 부르지 못하는 오타쿠를 보낸다. 보낸다. 옳다구나. 옳다구나. 자, 굿바이 오타쿠. 자,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니가 가라 내가 갈까입니다. 지소연 선수 국내 경기가 늦어지는 사유가 국제이적 동의서 도착이 늦어져서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국제이적 동의서 관련 질문이 있어 사연 보냅니다. 첫 번째, 협회마다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니까 주말은 어느 나라나 무조건 접수 안 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두 번째, 작년에 타 종목 예를 들어 여자 배구 이슈처럼 축구도 국제이적 동의서가 없으면 해외 출전은 금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이적 동의서는 종목에 상관없이 규정이 같은가요? 궁금합니다.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이승우 선수도, 지소연 선수도, 타 종목 박병호 선수도, 곧 김연경 선수도 순차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네요. 수원 직관을 해야겠네요. 수원이 좋은 도시예요. 다양한 종목을 앞으로 방송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SBS에서 만나요.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분이 앞서서 댓글에 이제 하성룡 기자님은 과연 어떤 내용을 들려주실지 그렇죠. 라고 해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이런 내용인 줄 알았거든요. 연계가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요 국제 이적 동의서라는 네. 이것도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 트랜스폼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ITC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클럽 간의 국제 이적을 합의를 하더라도 어떤 피파를 매개로 해서 양국 그 협회가 승인을 해줘야 이제 이적이 되는 마지막 절차예요. 이게. 그 마지막 절차인데 지소연 선수 케이스를 얘기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7월 지소연 선수가 일찌감치 수원 FC에 이적을 했어요. 첼시 FC 유민에서 7월 4일날 이제 후반기 7월 4일날 경기가 있는데 그날 경기가 지소연 선수의 복귀전이 될 것이다.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WK리그 후반기 선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7월 4일이 월요일이에요. WK리그는 선수 등록을 그 경기 이틀 전에 해야 그 경기에 뛸 수 있습니다. 근데 토 일이 껴 있는 거죠. 월요일 경기니까. 기본적으로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해서 다른 축구협회도 그렇고 등록 절차 주말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업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7월 1일 날 금요일 날 오픈이 후반기 선수 등록 시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이 선수 지소연 선수가 등록이 돼야지 4일 경기에 뛸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하루밖에 안 주어진 거네요. 하루밖에 안 지어지는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한국 시간하고 영국 시간하고 시차가 8시간, 썸머타임으로 8시간 납니다. 한국 시간 오후 5시면 5시가 돼야지 영국이 아침 9시 업무를 시작해요. 한국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쳐가지고 영국 잉글랜드 축구협회에 이거 왜냐면 업무 종료 시간이 6시예요. 대한축구협회. 원래대로라면. 근데 축구협회에서 조금 1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네. 1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축구협회에서 이례적으로 우리가 조금 늦게까지 해줄 테니까 이날 당일만 하면 되니까 한 뭐 7, 8시까지 우리가 대기하고 있어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영국 축구협회에다가 엄청나게 요청을 해요. 긴급 사안으로 제발 좀 빨리 좀 처리해달라 요청을 다 해요. 또 영국 또 지소연 선수의 입지도 있고 그렇죠. 금방 해줄 것 네. 같은. 이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영국 축구협회에서 몇 가지 사항만 조회하고 그냥 승인만 누르면 되는 건데 영국 그 FA 담당자가
우리는 매뉴얼대로 하겠다. 순차적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하겠다. 음. 라고 해서 처리한 시간이 영국 시간으로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가 좀 넘어요. 1시 반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7월 1일 날짜가 넘어가죠. 넘어갔네. 넘어가면서 지소연 선수가 그래서 7월 4일 날 그 등록을 정상적으로 뛸 수 있도록 등록을 못 해요. 7월 1일 날. 그래서 지소연 선수는 그날 경기를 못 뛰고 이제 데뷔전이 그 다음 경기가 8월 18일 경기입니다. 아유, 한참 동안 한참 있어야 떨어진 되네. 거죠. 동아시안컵 때문에 그렇게 기간이 벌어진 건가요? 네, 동아시안컵 지금 대표팀 탈출돼 있죠.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적 동의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적 동의서 과정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피파에 이적 관련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 구단들에서 이 선수 이적을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은 축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축구는 클럽 우선 기준입니다. 지도현 선수가 첼시에서 수원 FC로 이적을 해요. 그러면은 첼시는 잉글랜드, 수원 FC는 대한축구협회잖아요. 대한축구협회가 승인을 해야 되고 첼시, 잉글랜드가 승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양쪽에서 승인이 다 날 경우 이거를 WK리그 연맹이 각 구단에 공문을 보냅니다. 지도현 선수가 등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공문을 보내는 것까지 이루어져야지 선수가 경기에 뛸 수 있는데 그게 원래 규정대로 하면은 영업시간 기준 오후 6시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는데 배구는 조금 다릅니다. 배구는 이거 축구는 클럽 기준이고 배구는 선수 기준이에요. 이재영 선수, 이다영 선수 이적 때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대한민국 배구협회에서 이적 동의서를 발급을 안 해줬어요. 이 선수들이 한국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는 상황이라. 그래서 당시에 클럽이 그 해당되는 나라 그리스였나요? 그리스로 갈 때, 예. 그거는 선수 기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협회와 그리스 협회가 승인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축구는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한다? 그럼 스페인과 영국, 한국 선수라 하더라도 양국의 협의 동의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아래 질문이 이제 타 종목 다르냐라는 질문과 이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종목마다 어느 클럽을 중심으로 하냐, 선수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적 동의서가 달라지죠. 그럼 만약에 한국 선수가 그리스에 있다가 뭐 프랑스로 간다. 어느 종목? 아니, 그러니까 배구에서. 그러면은 대한 배구협회가 이적 동의서를 내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스에서 클럽이 아니라 그리스에서 예를 들어 이탈리아로 간다? 그럼 그리스 동의서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선수는 필요 없는 거죠. 이탈리아와 그 차이가 한국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좀 더 이해가. 지금 제가 하다가 그렇죠. 그죠? 뭔가 부족한지 알겠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답변이 또 있나요? 아니요, 준비 많이 해왔는데요. 뭐. 네. 그 많이 혹시나 하세요. 이적 동의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네. 우리 뭐 석현준 선수 같은 경우 2017년도에 터키에서 프랑스 리그로 이적을 합의를 했어요. 임대 이적을. 근데 이적 시장 마감일이었거든요. 국제 이적 동의서가 발급이 늦어져 가지고 이적이 무산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해요. 이적 마감일에 급한 경우에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적 동의서가 그 시간 내에 얼마나 도착하냐 이게 상당히 되게 중요합니다. 클럽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그죠? 그렇죠. 그 클럽 소속 선수니까 그렇죠. 선수를 참고로 야구에는 이적 동의서가 따로 없습니다. 뭐 이적할 만한 데도 많지 않고요. 그렇죠. 예. 이거 미국이냐 물어보니까 일본이냐 우리나라니까. 한미일은 그 사무국 간의 MOU 같은 게 맺어져 맞아요. 그게 있어서 있을 거예요. 이적 동의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고 차라리 뭐 그 포스팅 시스템이라든가 FA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따로 신분조회 요청하면 신분조회 우리 선수 요청하면- 맞다 하면 이제 거기서 이 선수의 신분은 확정이 되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일단 K리그도 있고 동아시아컵도 있고 토트넘도 있으니 네. 한 번에 할까요? 자, 먼저 동아시아컵 대표팀 선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뭐 화제가 됐던 건 이승우 선수가 뽑히지 못한 거. 네. 제목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K리그 뒤흔든 이승우가 끝내 흔들지 못한 것 굳건한 벤투심 벤투 마음. 그렇죠. 벤투심. 공간이 모자라서 그럼 한자 집어넣은 거예요. 두 줄로 쓸 수 없어서 예, 제목을 제목이 괜찮긴 한데 너무 길었네. 예. 되게 정확해요. 흔들지 못했어요. 벤투 감독의 마음을.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딱 저는 이거 보면서 저도 발탁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비 명단에도 당연히 이승우 선수가 있었고 또 바로 전날 골 넣었잖아요. 멋지게. 그렇죠. 근데 벤투 감독 이번 결과로 보면은 벤투 감독은 이미 이 선수에 대한 검증은 끝냈다. 네. 내 스타일 아니고 아니다. 라는 검증이 끝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벤투 감독의 스타일을 봐야 돼요. 이 선수는 이 감독은 깜짝 발탁을 해요. 깜짝 발탁을 하긴 하는데 네. K리그 경기를 보면서 발탁을 하는데 이 선수를 팀 소집 훈련에 불러서 훈련 과정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깜짝 발탁해서 그때 바로 경기 투입을 안 해요. 그렇죠. 자신의 축구 철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다. 훈련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검증이 됐을 때 경기에 투입을 합니다. 이승우 선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쳤어요. 거쳤는데 막상 경기력을 보니까 경기력에서 내 스타일 아니고 내가 구현한 축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선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님이 분명 이승우 선수를 불러서 경기도 내보낸 적이 있었죠. 이제 그럼요. 부임 초기에 이제 뭐 이란전도 뛰고 뭐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물병을 걷어차기 전까지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때 뭐 이승우 선수도 마음적으로 쫓길 시기였고 해외 리그에서 뛰면서 지금은 좀 국내에 와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와중에 또 동아시안컵이니까 국내파 위주로 꾸려지는 명단이잖아요. 그래서 좀 확실히 저도 기대를 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서 되게 좀 의외고 이승우 선수도 되게 크게 상심했겠구나 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보는 게 벤투 감독이 지금 이강인 선수, 이승우 선수를 계속 외면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경기 템포를 조금 잡아먹는 선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을 잡고 빠르게 뭐 몰고 가다가도 뿌려주고 뭐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이 두 선수들의 분량 특징이 뺏어 먹는 사람들. 약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확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 일의 인턴 PD처럼 분량 욕심이 없어야지. 스피디하게 녹음이 끝나는데 벤투 스타일이야. 저는 벤투 스타일 아닙니다. 분량을 좀 잡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까 선배가 말씀하신 물병찬 사건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2019년 1월달 아시안컵 기간이었는데 마지막 2019년 한 6월달 이란전이 마지막 매치였거든요. 그때까지는 기회를 줬지만 물병 사건 약간 벤투 감독이 선수들의 인성도 되게 중요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때 이승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근데 어느 정도 성숙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물병을 찰 선수가 아니긴 한데 조금 짧지 않았나 싶어요 기간이. 네. 조금 더 이 시기가 일찍 왔다면 네, 좀 더 일찍 하고 좀 더 많은 걸 보여줬으면 사실상 이승우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카타르 월드컵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번이 안 되면서 사실 뭐 K리그 득점왕도 안 뽑겠다면 안 뽑는 스타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몇 골을 넣든 간에 다시 태극마크 올 시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민규 선수는 역시 안 뽑혔고요. 그렇죠. 그리고 홍정호 선수 참 우리가 수비가 좀 궁한 편인데 네. 김민재 선수 빼면 그 대체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지난 시즌 MVP 홍정호 선수는 또 뽑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한번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만했잖아요. 그렇죠. 홍정호 그 벤투 감독도 홍병을 걷어찬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빌드업을 좋아하는 제가 이번 왜 홍정호 선수 얘기뿐만 아니라 이거 같이 하면 좋은데 중앙 수비수 뽑은 선수 구성을 보면요. 벤투 감독 스타일은 보면 수비력보다는 빌드업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수비수에게도. 수비수.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상민 선수와 김주성 선수가 중앙 수비로 새로 발탁이 된 선수들인데 이상민 선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항상 올림픽 대표팀 주장했던 선수잖아요. 네. 수비 밸런스가 약간 뒤로 물러서서 하는 스타일인데 밸런스는 좋지만 대인마크에 되게 좀 약점을 보이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김주성 선수 같은 경우는 K리그에 흔치 않은 이제 왼발 센터백 자원인데 되게 어린 선수고 이 선수도 수비력은 조금 물음표가 아직은 있는 선수예요. 근데 두 선수의 장점이 뭐냐면 두 선수 다 킥력이 엄청 좋아요. 패스. 후방에서 찔러주는 그 롱패스라든가 이런 킥력이 좋아서 이 선수들 보면은 확실하게 벤투 감독이 수비력보다는 빌드업, 자신의 축구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수비수를 뽑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홍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대인마크 밸런스, 수비력은 순간적인 집중력 흔는 것 빼고는 수비는 K리그 최고 선수로 꼽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빌드업,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홍정호 선수의 빌드업이 괜찮아요. 킥력도 괜찮고 한데 벤투 감독은 그렇게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홍정호. 네. 홍정호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정승현 선수가 이번에 탈락을 했죠. 그러네요. 생각. 정승현 선수가 지난번 6월 A매치 때 엄청난 실수를 많이 했던 그렇죠. 거에 대한 질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상도 없고 K리그 경기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외에 또 뭐 뽑히지 못해서 아쉽다는 평을 듣는 선수들이 뭐 허영준 선수도 있었고 이수빈 선수도 있고 박승욱 선수. 이번 박승욱 선수는 또 그 팀 K리그에도 뽑혔죠. 그래서 네. 뭐 이번에 또 국내파 위주로 꾸려지는 명단이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해본 선수들이 있는데 근데 또 막상 이 26명의 명단을 보면은 또 고개가 끄덕여지긴 해요. 이 선수가 다 뽑힐 만한 이유가 있고 뭐 아쉽게 좀 낙마한 선수들이 좀 있긴 한 것 지금 같지만요. 벤투 감독이 일단 손준호 선수를 오랜만에 뽑았어요. 손준호 선수가 그동안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던 이유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때문인데 코로나로 한번 나갔다 오면은 최소 3주를 격리해야 됩니다. 중국은. 근데 최근에 완화를 하면서 이 선수 열흘로 바뀌었죠. 열흘로 바뀌면서 뽑았는데 문제는 이 선수가 지금 직전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무릎 부상. 딱그 그래서 마지막 지국해서 경기였는데. 검진을 하거든요. 거의 이제 탈락할 것 같은데 아, 이 선수의 역할이 중요했던 게 우리가 항상 나오는 정우영 자리. 정우영 자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강팀하고 붙을 때는 정우영 선수를 비롯해서 더블 볼란치,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좀 놓을 경우 있는데 그 경우에 정우영의 파트너가 될 유력한 선수인데 그런 손준호 선수를 계속 검증하지 못하는 단계예요 지금. 벤투 감독은 이 부분이 만약에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어요 손준호 선수의 탈락이. 근데 탈락한다면은 이 부분이 제일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K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읽어주세요. 이골 리드 방심은 금물. 두 골 리드. 네. 적- 잘라야겠다. 그럼 아니 자르면 아니, 안 돼요. 이 골 재밌는데요 이 골 리드. 신박한데요? 저골 리드도 있고 그 골 리드도 있겠죠. 두 골 리드 방심은 금물. 6경 클리프 6경기 리드도 있고 6경기야. 6경기 24골 24골 떨어진 21라운드. 21라운드. 예. 두 골 리드, 이 골 리드 하다 이번에 방심하다가 좀 안 된 팀이 두 팀 있죠. 그 경기부터 봐야겠는데요. 그 경기부터 보시죠. 예, 예. 일단 서울이 FC 전반이라고 했던 전반 선제골은 넣었죠. 예, FC 전 두 골을 먼저 넣었잖아요. 네, 두 골까지 앞서가고 있다가 그 기세가 좋았죠. 전반 2분 만에 박동진 선수 상암의 미친 개라는 박동진 그렇죠. 선수의 헤더 넣고 음. 시즌 2호 소변 같은데요. 그거? 아 근데 그 약간 프로축구 연맹인지 아니면 거기 중개사측인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써 그 화면을 안 비추려고 노력하는 자르더라고요.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하던데 아 그래도 뭐 아, 또- 헤더만큼은 예, 시원했다. 예전에 전북 아, 또 봤어요? 또 소별을 네, 봤어? 또, 네, 시즌 2호 시원하게 소변 화면에서 보더라고요. 못 본 것 같은데. 짧게 아, 예, 비춰졌어요. 예. 아, 짧게. 그게 예전에 화면 조정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전주 원정 가서 시즌 1호 소변을 보고 예. 예. 이게 호불호가 좀 타는 세레머니이긴 하다 보니까 K리그만의 룰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소변 금지. 왠지 빨간색 라카로 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변 금지. 아, 그러니까 팻말을 꽂아야 될 것 같아요. 골대 예. 주변에. 플래그예요. 아무튼 그 박동진 선수의 아주 시원한 헤딩골 그리고 김신진 선수의 골까지도 아주 분위기 좋다고 느꼈는데 네. 야, 수원 FC가 정말 다른 팀이 됐습니다. 야, 근데 저는 놀라웠던 게 이 경기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거는 이승우 선수의 골이지만 골 이후의 동작이 더 반전시킨 거예요. 이승우 선수가 홈에서 골 넣고 한 번도 댄스 세레머니를 안 했지. 생략하지 않은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어. 근데 이번 경기에 안 하고 바로 골대로 들어가서 공을 들고 하프라인으로 뛰어가면서 홈 관중들에게 이거 응원 유도 세레머니를 했거든요. 낄끼 빠빠를 할 줄 아는 거죠. 그렇죠. 자신만의 댄스 세레머니까지 소변 넣을 때 포기하고 아니다. 동준 선수 소변 넣을 시간에 한 번 더 그렇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걸로 인해서 수원 FC 선수들이 좀 더 깨어났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 골 이후로 바로 세 골을 몰아치면서 3대2 역전을 이루죠. 그리고 3대3 동점되고 다시 그렇죠. 마무리까지. 확실히 근데 이승우 선수한테 골만 안 먹히길 바랐지만 또 그래도 다행히 댄스 세레머니 못 봤어요. 근데 이승우 선수가 뭐 요 근래 계속 뭐 쭉 그랬죠. 뭐 U22 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전반전 좀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도 그 이승우 선수의 유무 차이가 그 존재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더라.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전반 24분에 들어가고 나서 진짜 뭐 그 기성용 선수와 몸싸움에 가까운 그런 뭔가 신경전이라든지 매미 수비. 예. 거의 들러붙었죠, 아주. 예. 그리고 뭐 진짜 그라운드 열심히 누비면서 하는 그 뭐 공수의 전반에 걸친 그런 움직임 자체가 뭔가 파이팅을 딱 얻게 해주는 느낌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있어서 지금의 수원 FC가 유지될 수 있겠구나. 본인도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 날 그렇죠. 대표팀 네. 발표를 한다는 걸 의식하지 않았을까. 나 이렇게 악착같이 수비한다라는 걸 어. 기성용 선수에게 보여줬죠. 멘토에게 못 보여줬고 그 장면에서 기성용 선수 표정이 정말 웃겨요. 다 파울이었죠 그때.
파울이 나와 파울적이 나. 네네네. 기성용 선수가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승우 선수 바라보는데 이승우 선수는 그러와서 바로 와서 고개 숙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형 한 번만 봐줘요. 근데 이승우 선수가 확실히 이제 언론이나 팬들이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진 게 이 경기 전에 2경기에서 침묵을 했어요. 그 전에는 뭐 5경기, 6경기 침묵을 해도 별 얘기 없었는데 2경기 침묵만으로 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인터뷰 내용에서 나온 거 보면은 그 2경기가 대구와 김천 원정이었던데 내가 살아보면서 최고로 겪어본 무더위였다. 이승우 선수가. 네. 특히 데프리카 유명하잖아요. 네, 그쵸. 대구 원정. 하긴 그 어릴 때부터- 스페인에만 있었으니까. 남유럽의 네, 여름만 그렇죠. 느끼다가 그쪽이 고온일지 몰라도 그쪽은 습하지 않으니까 그쪽은 햇빛만 피하 휴양지죠, 휴양지 네. 사실상. 약간 시원하기도 하니까 근데 여기는 습도가 높아서 무더위에 약간 지쳤던 게 있어서요. 이승우 선수가. 그러니까 진짜 선수들이 힘들다고 느꼈던 힘들죠. 게, 그러니까 저 그 지난 주중 그 서울 홈 전북전 경기를 직관 갔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지긴 했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전북 때도 진짜- FC 전반. 그죠? 아예 근데 전반에도 골을 못 넣어서 어쨌든 후반에 졌죠. 한 골 네, 먹고. 후반에 패스 미스로 골 먹혀갖고 또 졌는데 진짜 경기 끝나고 나서 전북 선수들도 그렇고 서울 선수들도 그렇고 일제히 그라운드에 다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 보면서 이제 경기 져서 분명히 속상한 건 있지만 저 모습을 보니까 그냥 그냥 고생했다 이렇게 끄덕여지는. 근데 뭐 이승우 선수야말로 정말 해외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후적으로 척박하지 않은 곳에서 뛰고 있다가 이게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수원 FC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히 A 매치 이후에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6경기에서 지금 5승 1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날 경기에서는 3골을 먹었지만 수비가 단단해졌어요. 수원 FC가. 그 앞선 5경기에서 단 1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팀이 상승에 타고 있는데다가 라스까지 지금 12경기 만에 골을 넣고 박주호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와서 이날 이승우 선수의 골을 돕고 팀이 점점 단단해지는 모습이죠. 수원 FC는. 또 이승우 선수가 수원 FC에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빛이 발하는 부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전북이나 이런 울산 좀 스타 플레이어들과 함께 있었으면 그렇게 빛이 났을까라는 의미에서 벤투 감독이 또 다른 면에서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대표팀에 와서 이승우가 수원 FC의 이승우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물음표는 당연히 있겠죠. 또 들어보니까 수원 FC 팀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감독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끄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형처럼 그리고 오히려 선수들이 더 중심이 돼서 이끌어 나가는 팀 분위기가 있다 해서 아마 그 속에서 또 이승우 선수가 좀 잘 이렇게 묻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도 차 같이 타고 다니나요? 가끔 같이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독이 그렇게 챙기니까 일단 이승우 선수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벤투 감독은 차를 같이 타고 다닐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승우 선수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 쟤 못 태우고 다니는데 이런 뭐 서울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서울 그래도 희망을 이번에 얘기하면 일루첸코. 좋죠? 일루첸코요? 네. 갑자기 뭐 발음이 흐려져 막. 일루첸코요? 네. 뭐. 어떻게 근데 FC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죠. 어떻게 FC 전반 더하기 후반으로 갑니까? FC 스트라이크 한 명 들어왔다. 요새 또 전북의 일루첸코와 FC 서울의 일루첸코는 존재감이 다를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가장 기대하게 하는 건 아무래도 팔로세비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포항 시절에 팔로세비치 일루첸코 그때 1588 라인이라고 불렸지만 거기에 핵심은 당연히 팔로세비치와 팔로세비치. 일루첸코였거든요. 워낙 그 두 선수가 막 서로 거의 손캐 조합에 가까울 정도로 골 넣어주고 어시스트하고 말문 터졌네 또. 일루첸코 하나 왔다고. 네. 그 진짜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뻔했어. 일루첸코. 그러니까 사실 그 포항 시절의 일류첸코를 생각해 보면은 뭔가 그 높이보다는 발밑, 패스, 주고받고 뭐 이렇게 골을 넣었던 기억이 더 많은데 전북으로 이적해서는 헤더골들이 더 인상적으로 남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타겟형이고 네. 그렇죠. 근데 아마 골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 서울로 오면은 이제 팀 플레이 색깔도 그렇고 그리고 또 팔로세비치와 맞췄던 그 궁합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가 돼요. 네, 전북에서보다는 더 본인의 색깔이나 전북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 자리가 확실치 않다 보니까 그렇죠. 조바심도 좀 있고 반드시 골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FC 서울에는 경쟁자 없죠 지금 일루첸코에.
박동진, 지동원. 예. 그래도 이제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그 한 자리는 놓고 가지 않을까. 예. 확실하게 보장해주지 않을까 주전은. 근데 이제 뭐 외국인 이제 일류체코라는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와도 좀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이제 오히려 공격수보다 수비수를 영입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요 근래 이제 지난번에 제 전북전 직관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수원 FC전도 마찬가지지만 좀 어처구니 어떤 없는 경기 볼까요? 패스 분량이 길어지네요. 일류 친구까지만 수업을. 하시고. 네. 수비 좀 잘합시다. 패스를 자. 하지 맙시다. 후반에 막아야지. 후반에 또 골 먹혀서. 자, 울산과 전북은 일단 승점 5점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똑같이 비기면서. 참 끝까지 애간장타게 만드는 두 팀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인천이 먼저 경기를 치렀잖아요. 인천이 만만치가 않아요. 전북 인천. 전북 인천이. 네, 그래서 전북 인천 경기가 먼저 치러져서 특히 그때 또 전북이 쉽게 이기나 싶었다가 끝에 두 골을 먹히면서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졌는데 그럼 반면에 또 울산이 좀 경기를 쉽게 이기면서 선두를 울산 경기가 좀, 나중에 했잖아요. 또. 네. 그렇죠. 그 선두 싸움에서 좀 더 높은 그래서 위치를 아이고 딱 잡겠구나 네. 생각했는데 또 마지막에 골을 먹으면서 비겼죠. 우린 K리그 재밌게 만들 거야. 절대 팀의- 그냥 우승 안 해. 더 빨리 쫓아와 얘들아. 니들이 비기면 어떡해. 승점 12점. 야 너무 재미없잖아. 그렇지. 그쵸 한 골득실 이런 거 많아. 다득점 이런 걸로 따지려고 하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A매치 휴식기 이후에 6경기에서 2승 2무 2패로 지금 울산 기준으로는 많이 부진한 성적인 거죠. 많이 부진하죠. 근데 울산의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골이 너무 늦게 터지고 있어요. 울산이 선제골을 넣으면은 성적은 좋아요. 선제골 터지면은 7승 2무인가 그러거든요. 현재골을 못 넣는구나 잘. 요새 선제골을 넣는데 그게 너무 늦게 터지는 게 문제고 요새 최근 5경기에서 선제골이 늦게 터지면 이길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 대신 최근 경기 보면은 선제골이 늦게 터지는데 터지고도 또 먹어요? 먹고 아. 예,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건데 최근 5경기에서 선제골이 후반 25분 이후에 다 나왔습니다. 못 넣은 경기도 있고요. 그럼 잘 막았으면 전반에 됐을 텐데. 그 전반에 그렇게 경기를 압도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상대 팀들이 울산을 막는 봉쇄법을 좀 많이 터득했다라는 거죠.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특히 상대들이 이제 거의 밀집 수비라고 하긴 그렇고 두 줄 수비로 아예 줄 세워서 울산의 장점이 이선 공격수들의 끊임이 없는 침투와 빠른 공격이잖아요. 그 루트를 알고 그 집중적으로 그쪽 라인에 선수들을 배치해서 막더라고요. 진짜 극단적으로 내리더라고요. 네, 극단적으로. 거의 반코 특히 울산 홈이면은 반코트 경기에 가까울 정도로 막 수비수 중앙 수비수들도 거의 센터 라인 넘어서는 경우도 뭐 허다하고요. 네. 뭐 근데 울산을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실리 축구죠. 당연한 포석이겠죠. 이제 그거를 풀어내는 게 이제 홍명보 감독의 이제 전술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문제는 김태환 선수가 오른쪽 발목 인대 파열이 됐어요. 다쳤죠. 네. 그리고 엄원성 선수의 몸이 100%가 아닌 거. 그래서 올스타전 빠진 것뿐만 아니라 대표팀에는 뽑혔는데 엄원성 선수가 진짜 엄원상으로 먹고 살지 않았나요? 그렇죠. 최근에 거의. 결승골은 엄원성 선수가 다 넣었죠. 결승골의 사나이였죠. 그러니까. 진짜. 고관절에 통증이 있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진단이 되는 게 아닌데 고관절 통증으로 뛰고 못 뛰고 경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뛰니까 음. 고관절이 마모됐구나. 사실 마모될 라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차도 너무 많이 이렇게 돌리면 그렇죠. 기관이 저기 뭐냐 엔진 오일 좀 마모되잖아요. 넣어줘야 되겠네. 엔진 오일을 이제 구리스라 그러죠 예전에. 기름칠 좀 해줘야 될 시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울산은 지금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최전방 공격수 한 명을 바꿨죠. 레오나르도 선수는 워낙 활약을 잘 해주고 있고 코스타 선수와 계약 해지라고 헝가리 국가대표 출신의 마틴 아담이라는 선수를 영입했어요. 아담. 근데 이름은 아담인데 몸은 아담하지 않아요. 191cm에 와이프는 이분은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고. 94년생인데 뭐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제가 사진을 봤더니 아직 경기력은 당연히 못 봤고요. 사진을 봤더니 엄청 우락부락해요. 네. 그래서 레오나르도 같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딱 전형적으로 타깃형 스트라이커 같거든요. 위치 선정 좋은 공격수. 네. 그래서 울산이 레오나르도는 좀 많이 움직여주는 선수고 그 이선에서 양쪽에서 뭐 엄원상 이청용이 올려주면 받아먹을 선수인데 과연 울산의 이런 공격에 어떻게 좀 해결책이 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앉는 수비를 상대로 또 하나의 파이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내려앉을 때는 타깃형으로 가는 방법도 있죠. 자 그리고 수원 삼성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네. 수원 삼성이 수원 FC와 너무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안병준 선수를 영입했어요. 네. 취재 갔다 오셨죠, 안병준. 그렇죠. 안병준 선수가 드디어 1부 리그 입성의 꿈을 이뤘습니다. K리그 진출 4년 만에 이뤘는데 지금 팀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인터뷰를 갔다 왔는데 어렵게 1부 리그 올라왔는데 다시 강등은 될 수 없다. 네. 뭐 그런 입장이 내년에도 이브리그 MVP 뭐 이럴 수 없다. 일부 리그 찍먹하고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병근 감독하고도 만나서 따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병근 감독이 팀 분위기가 지금 너무 안 좋죠. 이런 상황에서 취재하시기도 좀 힘드시죠. 뭐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분위기를 지금 빨리 깨기 위해서 네. 이병근 감독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날 훈련이 있는데 훈련조차 좀 안 해도 된다 싶을 정도 해놓고 선수들 고창급이랑 주요 선수들을 감독실에 불러놓고 회의를 따로 하더라고요. 코칭 염기훈 선수 분위기 그렇죠. 연기훈 선수 당연히 거기 있었고 훈련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네, 훈련이 문제가 아니라 팀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지 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이병근 감독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경기력적인 측면을 보면은 안병준 선수가 지금 2경기 출전 교체로 했는데 아직까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번 주말이 울산전이에요. 네, 울산전에 조금 선발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톱보단 투톱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변수는 지금 발목이 안 좋아요. 안병준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조금 삐끗해서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울산전을 과연 소화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수원이 공격력 확실히 지금 K리그 최저 득점팀일 거예요. 제가 따져보진 않았는데 따져보세요 빨리. 따져볼까요? 네, 그런데요. 예, 그 안병준 선수가 확실하게 이제 영향을 발휘해줘야 수원의 반전이 될 것 같고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국가대표 출신의 윙어를 영입했죠. 아시아쿼터로. 그 선수도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력이 없는데 그 두 선수가 이제 후반기에 키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네. 서포터 출신 수원이 하성룡 기자의 네. 긴급 진단 들어보셨고요. 수원이 득점 꼴찌네요. 저는 성남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저도. 꼴찌일 거예요. 14골로 꼴찌. 강원이 성남이- 최근에 많이 넣어서 그런 거 아닌가 혹시? 아니, 강원이 의외로 골은 잘 넣어요. 강원 네, 최근에 성남이- 최근에 너무 공격력이 좋아져가지고 강원은 강원이 최근 4경기 10골 넣었죠. 네. 거의 김대원이랑 양현종 선수가 그러니까요. 양쪽 날개가 지금 거의 미쳤어요, 진짜. 강원 그리고 전북의 쿠니모토는 네. 이제 결별 수순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상벌이가 열리기 전에 연맹에서 자체 먼저 조치를 취한 게 활동 정지 60일 징계를 내렸어요. 최대 90일까지 내릴 수 있는데 상벌이 열리기 전에 이 선수를 아예 K리그 못 뛰게 만들어 버린 거죠. 먼저. 그리고 계약 기간이 이 선수가 올해 말까지예요. 쿠니모토가. 원래는 이제 재계약 협상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사실 인해서 쿠니모토는 먹고 살았죠 최근에 전북이 네, 또. 최근에 워낙 활약이 휴식기 좋았었는데. MNC 휴식기 이후로 확 떴죠. 그렇죠. 이제 계약 해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쿠니모토 선수가 음주운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에서도 이 선수가 약간 천재성이긴 하지만 악동이었던 이미지였거든요. 일본에서도 음주운전과 흡연으로 좀 많이 문제가 됐던 선수였는데 흡연도 문제가 되나요? 학생 당시 시절에. 일본에서 학창 시절에 그렇죠. 물구 특광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게 경남으로 이적하면서 김종부 감독이 요 선수를 되게 잘 다뤘다. 그렇죠. 반짝 스타로 또 발돋움했어요. 경남 시절에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죠. 뭐 옛날 악동 이미지 잊어달라 뭐 이런 기사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쿠니모토가 음주운전으로 확실하게 계약 해지되면서 전북은 지금 급해졌죠. 오히려 아시아쿼터로 새로 한 자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기 일류첸코로 보낸 거는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구스타보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다가 9월달에 조규성 선수가 돌아옵니다. 그럼 그 최전방 원톱 자리를 3명을 돌리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오히려 지금 전북에 필요한 건 윙어다라고 생각해서 일류첸코를 보내고 윙어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지금 아시아쿼터까지 또 알아봐야 되는 그러게요. 상황이죠. 쿠니모토의 빈자리가 클 것 같은데. 네. 왜냐면은 후반기 등록 마감 기준이 지금 현재 녹음이 13일 날 이루어지고 있는데 15일 날 끝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제 이적 동의서도 잘 받아야 될 거고. 그게 문제될까요? 설마?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정말 열기가 상상 초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공항에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많은 팬들이 대단했습니다. 하성윤 기자가 훈련장도 갔다 오고 네. 분위기가 뜨거웠죠. 네. 진짜 공항뿐만 아니라 그 토트넘이 지금 가는 곳마다 다들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알려지진 않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해요. 이미 게시판 같은 데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고향에서 훈련한다? 그럼 거기 남아서 사인 받고 아. 지금 여의도 쪽에 숙소인데 그쪽 앞에서도 또 사인 받고 있고. 뭐 오픈 트레이닝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사실상 네. 사생팬 비스무리하게 그렇죠. 쫓아다니는. 다 일정 파악해가지고 그렇죠. 미리미리 가서 기다리고 네. 어. 또 알려지지 않은 게 토트넘 일정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메인 스폰서인 AIA 있잖아요. 뭐 네. 그런 관련된 행사도 있고 선수들이 한복도 언론에 입고 사진 노출하지 찍어야 않지만 되고 뭐 촬영 한복이- 아니, 솔로 지옥 분들이랑 갑자기 사진을 찍어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 지옥동가. 예. 그리고 바쁜데 아무래도 제일 화제는 손흥민 선수의 공항 깜짝 마중이었던 거죠. 왜 원래 이제 손흥민 선수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손흥민 선수 뒷머리가 많이 눌려 있더라고요. 아 자고. 깜짝 마중 나올 때 아, 기다리면서 잤구나. 누워 있었나 본데요. 기다리면서 최근에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엄청 피곤한 상태였대요. 아.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 진짜 기절할 정도로 잠을 자다가 이렇게 선수들 마중을 나갔다고 새 합니다. 시즌인데 프리하지가 않아요 선수들이 보면은. 네. 그런 와중에도 이제 웰컴 투 서울이라고 편말을 들고 선수들을 맞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저는 당연히 그냥 숙소로 갈 줄 알았더니 숙소 갔다 왔겠지만 바로 2시간 만에 고양 종합운동장에 훈련을 나가더라고요. 아, 대단해. 네. 그러니까 시차 적응할 별도 없이. 아 그리고 이런 훈련도 엄청 빡세. 네. 아니 프리시즌 소니의 나라에 와서 조금 즐기다 갈 줄 알았는데 콘테는 진심이었다. 아니, 관광도 좀 하고. 다들 아마존 갈 줄 알았잖아요. 손하고 좀 젖어보고 네. 그럴 줄 알았는데 땀에만 흠뻑 젖어버리. 땀에 졌더라고요. 2시간 만에 고향 갔다라고 했잖아요. 저기 입국하자마자.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훈련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오픈 트레이닝을 해요.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24시간 만에 3차례 훈련을 진행한 겁니다. 대단해. 근데 그 오후 훈련도 우리가 다들 뭐 라이브로 보신 분들도 많고 하는데 1시간 반을 훈련을 했어요. 기본 전술 훈련을 했어요. 그것도 설렁설렁하지 않고 제대로 해요. 오픈 트레이닝은 대한축구협회 오픈 트레이닝 하는 거 보면은 보통 경기 다음날 회복 훈련으로 오픈 트레이닝 많이 하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오픈 트레이닝 팬들 모셔놓고 제대로 제대로 훈련을 하더라고. 했어요. 우리 훈련 이렇게 합니다. 네. 이 정도는 해야 챔스 간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게 1시간 반 훈련을 엄청 빡시게 하고 나서 이어진 30분간의 저는 마무리 훈련인 줄 알았어요. 마무리 훈련이 아니라 체력 훈련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터는 거죠, 그냥. 네. 남은 힘 영혼까지. 다 털어내는 거지.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게 훈련 끝난 게 7시 50분인가 정도 됐어요. 선수들이 갑자기 머리 하얀 코치가 나옵니다. 그라운드로. 네. 머리 하얀 코치가 저승사자죠, 이름. 네. 그분 이름이 지안 피에로 벤트론이라는 코치인데 아주 가혹한 훈련으로 유명해서 별명이 해병입니다. 더 마린. 네. 그분을 콘테 감독이 데려온 건데 사연을 제가 한번 하도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콘테 감독이 유벤투스에서 뛰던 시절의 피지컬 코치예요. 자신이 본인이 직접 그 피지컬을 훈련을 해보고 겪어본 코치를 데려온 거죠. 데려와서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2002년 월드컵 때 레이몬 코치처럼. 그렇죠. 전사처럼 가르치는데 저는 골대 두 골대 그게 105m 정도 되거든요. 선수들이 초반에 그걸 삑 소리 맞춰서 2-3번 뛰더라고요. 마무리 훈련 그냥 근육 쿨다운이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10분이 지나가고 20분이 지나가고 선수들이 진짜 지쳐 쓰러지더라고요. 완전. 네. 그러니까 저도 영상으로만 보긴 했는데 아까 그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 뭐 토트넘에 있는 선수들도 진짜 다 걸출하는 스타들이잖아요. 뭐 해리 케인, 뭐 손흥민 다 비롯해서. 근데 그 선수들이 쓰러지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안 뛰어. 뭐해? 요 눈빛으로 계속 휘슬을 부니까 맞아요. 와, 이 선수들이 이렇게 다룬다고? 라고 하는 게 좀 놀라운 게 있었고 또 대단한 거지. 진짜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더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좀 경건한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분위기가 무슨 마라톤 골인 직전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온 그 팬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내주는. 처음에 선수들이 뛰는 게 일렬로 시작을 해요. 거의 처음에 몇 바퀴는 거의 비슷해. 근데 갈수록 이게 삼각형이 됩니다. 삼각형이 되거나 이게 공격수. 균열이 생기는 거죠. 하객진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그 흰머리 이 피지컬 베테랑 코치가 삑 부르면서 쓰러져 있는 선수한테 이름 부르면서 소리쳐요 진짜. 빨리 일어나 뛰어 이런 식으로. 네. 영국 주장한테, 잉글랜드 주장한테, 대한민국 주장한테. 저는 이 장면은 못 봤는데 영국 언론에서 쓴 거 보니까 해리 케인 선수는 그 훈련하고 토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중색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 뽑아내고 나서 그렇죠. 다시 더 채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도 배터리도 다 방전을 시켜놔야 오래 간다. 방전을 시키고 충전을 해야 오래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도 다 쏟아내고
그 다음부터 영양 보충을 해서 하면 좀 더 안 다치고 오래 뛸 수 있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예. 저도 손흥민 선수 10년 넘게 이렇게 지켜봤지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게요. 네. 아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눈을 못 뜨던데. 네. 맞아. 진짜 A 매치 90분 풀타임 뛰은 것보다 더 힘든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약간 와 진짜 뭔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정도로 아, 정말 내가 운동 열심히 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거 보면서 제 맞아 1년, 나도 저 기분 알 것 같아. 약간 그 느낌이 들 정도였던 것 같아. 제 1년치 운동 이상을 그날 마무리 훈련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방한 와서 이 정도의 스케줄을 소화했으면 진짜 잉글랜드 넘어갔을 때는 어떤 또 훈련이 펼쳐질지. 심지어 경기 전날 어제 훈련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팬들이 찍은 영상을 봤는데 선수들이 버스에서 내리는데 다리를 다 절고 내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훈련을 정말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장에서는 그렇게 빡세게 거의 뭐 진을 빼놓는데 대신 개인 훈련을 못 하게 한대요. 훈련장에서만. 그 얘기 한성현 기자 얘기하지 않았나? 제가 안 했던 김영렬 임시 소문 같은. 김영렬 기자가 이정찬 기자 들었는데 그게 룰이래요. 그러니까 개인 운동하면 벌금을 낸대요. 왜냐하면 개인 운동을 하면 이렇게 모여서 그 운동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할 때 빡세게 하고 확 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쉴 때는 쉴 땐 쉬어라. 개인 운동 하지 말고. 그게 이제 시즌 중에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빡세게 하고 개인 훈련했다가 다시 또 빡세게 하면 다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운동할 때는. 그러니까 휴식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거죠. 그런 것도 아 역시 좀 명문구단이라 뭔가 과학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휴식까지도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선수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심지어 그때 그 바로 그 훈련 끝나고 나서 SNS 올라왔나요? 탄강가 선수가 바로 그 간이 침대에 누워갖고 편히 자고 기절하고 있는 있는 모습. 모습. 잠이 얼마나 잘오겠어요. 뭐그 운동하는 만큼 진짜 쉬는 것도 중요한 그런 거. 얘기도 있습니다. 시차 적응시키려고 더 빡세게 시킨다. 밤에 자라. 가서 들어가자마자 8시부터 자. 자, 다음 날 아침까지. 근데 그렇게 무서운 체력 훈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콘테 감독은 아이스박스에 앉아서 웃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장에서. 제가 보기엔 딱 피지컬 코치 선임한 게 네. 본인이 하면 좀 마음 약해지고 그럴 수 있을까봐. 사실 진짜 나눠야 돼요. 기술 그 정도급 되면 기술도 기술이지만 피지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다치지 않는 몸, 오래가는 몸,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따져봤더니 프리시즌에 왜 이렇게 진짜 열심히 훈련할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프리시즌에 딱 4경기 치르고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합니다. 이번에 월드컵 때문에 K리그 올스타랑 하고요. 그다음에 세비야랑 하고 그다음에 한 경기 저기 잉글랜드로 잉글랜드가 넘어가죠. 넘어와서 레인저스랑 한 경기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로 넘어가죠. 아니요. 이스라엘이었나요? 네, 이스라엘로 넘어가죠. 아, AS 로마.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AS 로마와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를 갖고 리그에 바로 들어갑니다. 4경기밖에 없으니까 지금밖에 없겠더라고요. 딱 체력을 끌어올리고 할 시기가. 근데 이게 첫 소집이잖아요. 소집 며칠 좀 됐어요.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만 손흥민 안에 선수만 여기 한국에 있었고 어. 영국에서 며칠 전에 소집해서 영국에서도 거의 그렇게 하고 왔을 텐데. 며칠 하고 온 거예요. 하고 온 그래서 거지. 그 6월 MH 주간에 그 대표팀에 뽑히지 않은 선수들은 이미 그때부터 콘테식 훈련에 그렇죠. 기가 빨렸다 뭐 이런 후문도 있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2세트를 한 3km 정도만 하고 한 3바퀴 하는 거를 10번 세트 정도 하고 쉬었어요. 이 선수는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라고 정해둔 거예요. 나머지 선수들이 거기서 5세트 정도 더 한 거예요. 일찍 합류한 선수들은. 그런 또 합류 이유가 시점에 몇 번 따라서 이 단계를 끌어올렸으니까. 그렇죠. 예. 아, 진짜 과학적으로 하긴 하네요. 아 근데 손흥민 선수도 진짜 계속 한강 러닝하고 나름 러닝에 대한 부심이 있을 텐데. 네. 야 진짜 빡세게. 그렇게 극한을 경험해야 또 그라운드에서 지치지 않는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웃긴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토트넘이 지금 여기 와서 약간 방한 투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전력 보강도 하고 있더라고요. 전력 보강이라기보다 영입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토트넘이 영입을 하는 건 아니고 세비야가 와 있잖아요. 한국에. 세비야 한 명 갔잖아요. 토트넘의 레길론 선수를 지금 세비야로 보내려고 지금 한국에 와서 레비 회장이 한국에 와서 세비야 스카우트 담당자랑 협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레비 회장 나 짐꾼인 줄 알았잖아. 그죠? 지금 처음에 조그만 사람이 짐 들고 나오길래 네. 뭔가 짐꾼인 줄 알았는데 와서 막 손흥민하고 악수하고 막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레빈가 혹시 레빈가 그랬는데 레빈네. 레빈 그 갑부가. 아닌 줄 알고 내비뒀더니 레비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협상 테이블 영국 언론 보니까 한국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세비야가 지금 그 포지션에 한 명을 보내서 바로 레길론을 지금 여기서 바로 수혈한다는 그렇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판돈을 한국에서 좀 갖고 가면 자, 좋을 아무튼 텐데. 토트넘이 와서
정말 소중한 걸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팬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런 훈련 모습은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네, 모습이고 또 이렇게 열광하는 한국 팬들이 열광하는 거 보면서 참 뿌듯한 부분도 있고 손흥민 선수가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토토를 하고 끝내죠. 마지막으로 주합회 대신 이일의 인턴 PD가 네. 오따꾸를 보내는 의미에서 네, 토요일 경기부터 가겠습니다. 울산 대 수삼. 수원 삼성. 울산 네. 울산이죠. 울산이요. 울산이요? 전북 대 성남. 전북. 저도 전북. 전북. 성남 김천 대 인천. 인천.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무승부. 수원 FC 대 강원. 요새 강원. 골은 일단 많이 터질 것 같은 경기네요. 네. 진짜. 수원 FC로 할까? 저 강원. 분노의 이승우가 나올 수도 있어. 분노의 이승우냐. 저 무승부. 다득점 무승부 예상합니다. 저 강원. 저도 강원. 오, 포항 대 제주. 포항. 전 제주. 제주. 무승부 가겠습니다. 서울 대 대구요. 일류첸코 헤트트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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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노시비치 3도움. 어시트릭 한번 가고 헤트트릭 한번 가고 이길 때가 됐어요. 서울 여러분들. 자, 그리고 수비 3실점. 3대 3 후반 막판 경기 종료와 함께 근데 왜 설득력이 있지 저 얘기가? 저렇게 돼도 안 이상해. 자, 오늘 이일의 인턴 PD 네. 여전한 존재감 감사합니다. 네. 공기 같은 존재감이에요.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